다들 아침 이른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안진걸 우리 소장님이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 해외 재산 찾는 것은 우리 공권력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해외에 계시는 교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스위스의 비밀 계좌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교민들과 함께 애를 써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제 스위스 교포 분을 대표해서 우리 김현진 씨 인사 한번 하시죠. 쥐리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시 USA에서 미국에 숨겨둔 우리 권력자들, 재벌들의 돈을 찾기 위해서 100명의 이제 미시들이 모인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대표해서 미국에서 두 분 오셨는데 인사하시죠. 네. 이 돈, 숨겨둔 돈들은 이제 저희 우리 해외 교포들이 매의 눈으로 우리 검찰, 국세청과 함께 찾기를 기대하고 아마 이 일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긴 돈을 찾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숨긴 자들은 찾을 수 없도록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론에서는 이제 뉴스타파가 역외탈세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주셨고, 또 조세정의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역외탈세 관련된 조사들을 쭉 이제 해오셨고,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해 이맘때 저희와 함께 스위스 취리 USB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은행 거의 뭐 안에까지는 같이 이제 가봤는데 뭐 저희들이 계좌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그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병년 우리 선생님은 프레이즈 보고서 이야기로만 떠돌던 프레이즈 보고서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번역을 한 그런 분이시고요. 또 우리 이제 지난 가을에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이제 조용래 노승일 두 분의 이제 집행위원 오늘 계시고요. 또 특히 무엇보다도 김인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재산 환수 이 법을 제정을 하셨고, 그래서 불의의 세력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숨겨놓은 것을 찾는 그런 일들을 김인선 의원님이 쭉 앞장서셨고요. 또 우리 운동본부의 박창일 신부님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을 찾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계로 이 일들을 참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추적을 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요, 지난 5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해외 재산 환수 지시를 내려서 검찰을 비롯한 5개 부처 관계 당국이 합동조사반을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합동조사단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해외 교포들하고 서로가 긴밀한 소통 없이는 검찰이나 국세청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검찰과 국세청은 자기들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운동본부도 아직까지 어떠한 그 검찰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권력의 힘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소극적인 의지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공권력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이 일을 자기들만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찾을 의사가 없고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마지못해 어떻게 하려고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나 또 그동안 국내에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검찰하고 국세청이 긴밀하게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럴 기미가 없어서 그래서 검찰과 국세청에 그런 좀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찾는 것은 이미 국세청 정도는 이거 어렵다 이거 그렇게 지금 엄살부터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건 성과 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비춰지고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서 이제 대통령도 지시했고 국정농단, MB 최순실 이 국정농단 세력의 이 뿌리, 이 돈을 찾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 뿌리를 찾는 이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이 일에 검찰과 국세청에 운명을 걸고 어떤 명예를 걸고 꼭 이 뿌리를 다 찾아내겠다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과연 좀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지금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합동조사반은 구성됐지만 의지와 능력에 있어가지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촉구를 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의미로도 이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해외 은닉재산 또 국내도 뭐 은닉재산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찾을지 한번 논의를 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또 진전된 형태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사는 애국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안민석 의원님 발의한 이런 특별법을 통한 환수 방안도 있겠고요. 스위스의 경우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좀 전문가께서도 계셔서 저는 살짝만 언급하자면요. 이거 법은 긴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FIAA라고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스위스에 은닉돼 있는 그 Political Exposed Person, 이게 이제 정치 관련 인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PEP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OECD나 이런 데 항상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보통 제3세계 이제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이 법도 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FIA에서 이 스위스에 은닉된 자산 중에 일부를 몰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일가, 그리고 짐바브웨 대통령, 뭐 가봉 대통령 가족 이런 사람들 스위스 이제 은행에 은닉돼 있던 자산들이 일부 몰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굉장히 제한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적용되려면 첫 번째 이제 형사범죄 혐의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탈법 자산 이걸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원천 국가의 그 사법 체계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령 이제 뭡니까? 이 필리핀 같은 경우 굉장히 사법체제 이제 허술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형사범죄를 이제 소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입증이 되어야 스위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르코스나 이제 짐바브웨 대통령 이런 경우도 그 나라의 그 형사범죄를 이제 그 크랙다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 스위스 사법 기관이 나서서 이거를 동결한 다음에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사법공조를 통한 사법공조를 통한 은행재산의 환수 맨 뒤에 있는 건데 살짝 언급해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세청보다 오히려 이제 미국 IRS나 국세청보다 오히려 역외탈세 부분은 그 법무부의 텍스 디비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그 역외탈세 재산은닉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월터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통신 분야 재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투자 수익 다 생기고 나중에 이제 기업 청산에 생긴 수익들을 카리브해권에 있는 조세 도피처와 이제 파나마 등지를 통해서 다 은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외 세계 역사상 최초로 달나라 여행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프랑스의 스페이스 유니버시티라고 만들고요. 러시아에도 만들고 굉장히 좀 기행을 펼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걸렸습니다, 이게. 근데 걸린 이유가 뭐냐면 사법공조였습니다. 그래서 미 법무부가 이제 파나마 검찰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신탁 등을 통해서 은닉해 있는 실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굉장히 압력을 가한 결과 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다 자산을 은닉하고 나중에 그 역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미국에 와서는 2천만 달러짜리 집을 사고 막 이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징역형을 받아서 지금도 연방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이제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짤막하게 이제 그 조세행정 공조협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징수공조하려는 그런 이제 국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려면은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과세 처분이 선행돼야 된대요. 과세 처분은 뭡니까? 이제 재산 이제 역에 은닉돼 있으면서 이제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세 대상이다 하는 처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이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 공조협약, 이게 MCA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2012년에 가입했대요. 그러면 이게 한 해 이후에 아마 이제 유효 반려될 겁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부터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거 가령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은닉 재산의 경우는 그 형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제 훨씬 과거에 이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세법상 이제 부가제척기관이 도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민석 의원님 특별법에 되게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역외은닉 재산 실제 소유자에 관련된 그 납세 의무 의행 여부, 입증 책임, 이제 버든 오브 프루프를 이제 소유자에게 지운다든지 하는 방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검토되었고 또 시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법원도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이 형성 시기에 관계없이 은닉 재산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이거를 이제 아예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최소 추정하는 것만 따져도 그 은행 대출 수수료로 한 4조 정도, 최소 4조 정도는 그 강탈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차관에서 한 1조 2천억 등등 해도 최소 추정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5조 정도,
그 다음에 추정이 불가한 것들은 뭐 그 외에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외 참전 용사회 그 전후회 분들도 오셨지만 베트남전 참전에서도 그게 이제 그 총 베트남전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지불한 것이 한 1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 뭐 전투수당, 사망자 보상금 등등으로 하는 게 한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비용으로 한 3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 중에 그 실제 지불된 거는 10분의 1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에 따라서 한미 그 한국군 미국군이 동일하게 동일 조건에서 모든 걸 지급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10분의 1만 한국군에게 지급하고 10분의 9는 뒤로 착복을 합니다. 예, 그 돈이 한 2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등등 합쳐지면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게 한 5조 원 정도. 그 나머지 뭐 그거 이상의 돈들 이거나 뭐 등등은 추정이 이렇게 추정 자체가 불가능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으로 박정희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보면 뭐 가장 일상적으로 쓴 것은 그 공화당을 운영합니다. 한 2000년 공화당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운영하는데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군부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군 장성들에게 뭐 떡값 혹은 뭐 등등으로 엄청나게 뿌립니다. 받고 누구의 증언에 의하면 받고 나오는데 자기도 이렇게 많이 주셨을지 몰라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축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빼돌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것을 누가 했냐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우락 씨가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비서실장 하다가 중앙정보부장 가서도 하고 나중에 그 해임되고 나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했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이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일정 금액이었는데 그 비용이 다 올라갔다고 설명을 하고요. 뭐 그래서 이 알려진 바에 따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그 대통령 집무실 뒤에 대형 금고가 있어서 그 금고에 이 모든 걸 쌓아놓고 필요하면 이제 직접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소위 유명한 그 9억 5천만 원 전두환이 찾았다는 그것은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김기현 비서실장 금고에 있던 돈, 현금이었다는 거고요. 뭐 그래서 실제 이 돈들은 이 금고에 있던 돈,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박정희 공간에 2층 뭐 등등에 쌓여있던 그 돈들이 소위 이제 1979년 말 80년 초에 박근혜 최태민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그리고 전두환에게 그중 일부가 빼앗긴 그 전체의 돈들이고요. 뭐 그것들은 지금까지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앞으로도 찾아야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은 뭐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저희가 한번 이제 이 서류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보통 예를 들어 파나마나 뭐 버뮤다나 이런 나라까지 가지 않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갑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내가 이런저런 나라에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홍콩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걸 이제 주선해서 만들어주는 형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본 데이터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콩에 있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나러 갔어요. 이제 거짓말을 했죠. 이제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홍콩에 있는 에이전트는 90년대부터 여기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준 한국인들의 회사만 수천 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에이전트가 홍콩에 자기 같은 에이전트가 수백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사실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 주최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인데 제 생각에는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유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는 최소한 있어야 이걸 파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운 좋게도 그 원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있는 거 확실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뭐 박근혜 최순실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은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없고 다만 증언과 현장의 흔적들만 있다. 그런데 이거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 해외에 천문학적인 재산 숨겨놓은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 제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보도한 걸 보고 내부 제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몇 건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역외탈세를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이제 직장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도 알아보니까 관세청에도 알아보니까 관세청에서는 보상금이 5천만 원이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이분들의 뭐 1년 연봉, 언저리가 될 텐데 그걸 보고 이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상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추징한 액세액에 좀 정률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세청이나 이런 조세 기관에 대한 세정 당국에 대한 어떤 불신이 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중소기업 대표인데 국세청에서 추징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뭐 잘부말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재판 관련해서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금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공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국세청이나 조세당국은 납세자 보호, 납세자 정보 보호라는 물론 중요한 대의죠. 그 대의 때문에 어떤 것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그 전에 뭐 2013년도에도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도한 한국인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추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혀 얘기를 안 하고요. 2013년도에 이제 그때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을 때는 국세청장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답변이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박근혜 최순실이 해외에 얼마를 숨겨놨다더라. 뭐 박정희의 비자금이 얼마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해외 재산 신고 때 5천억을 신고했다라는 송영길 의원께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계속 흘러나와서 대중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계속 품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 환수했습니다. 얼마 환수했습니다. 발표를 하지만 그럼 이재용 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납세자 정보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국제 공조하고 있는 나라 중에 뭐 몽골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조차도 이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이후에 굉장히 납세자 정보 보호보다는 그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회 유력층이나 특권층의 납세자 정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했다라고 제가 현지 기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변호사님의 소득이 궁금하면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조세 행정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세청이 얘기하는 정보 보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 행정에 대한 불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사람 중에 탑 10는 누군데 각각 얼마씩 추징했습니다라는 정보라도 좋고 아니면 뭐
20대 재벌에 한해서 공개를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최순실 사람이었던 자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최순실이 여전히 먹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는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때 가셨을 때 햇센주 검찰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따라가진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방문했을 때 그때 방문 전날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방문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환영을 못 받으실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교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게 그래도 국회의원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얘기했더니 작년 7월이거든요. 저희가 간 게. 햇센주 검찰이 이 문제에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법공조 같은 게 돼 있으니까요. 사법공조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게 작년 1월이래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께서 작년 7월에 찾아갈 때까지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국세청도 어디도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큰 범죄자지만 독일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많이 만든 사람 정도예요. 그럼 기껏해야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페이퍼 컴퍼니에서 만들었으면은 기껏해야 과태료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거를 중범죄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사법공조가 아니면.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좀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국세청과 검찰하고 요청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할 상황이 아닌데 언론 같은 데서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짜증나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이게 토론문의 제목을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사실 해외 은닉재산 환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외국인 경우에는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매우 제한됩니다. 사실은 그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법 시스템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법공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조약을 하든지 뭐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가가 조약으로부터를 기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좀 전에 박정희 비자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박정희 비자금이 스위스 어느 은행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프레이저 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나 있잖아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께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온 것 중에 한 곳을. 자, 이 계좌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은행에 그러면 박정희 관련 계좌의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달라고는 줄까요? 안 줍니다. 권한이 없어요. 앞에 가서 안민석 의원이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다 알거든요. 근데 가서 하면은 수입 레벨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통과를 못해요. 지금 여기 이제 얘기하면서 단서 실마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부 고발자 필요합니다. 실마리 이런 거 들어가지고 정보 많이 들어오고 찾아갑니다. 이 은행에 뭐가 있어요? 알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하는데요? 이게 되려면 국가가 강력하게 덤빌 수밖에 없어요. 해가지고 필요하면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면 우리나라 수사관 파견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찾아갔을 때 느꼈던 한계가 이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눈앞에 보이는데. 좀 더 파고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은행이 있다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토론회가
국회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열리는 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국가가 움직이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달이 지났는데도 공조 요청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환수를 제대로 해야지 결국은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제 공유하고 좀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해외불법재산 환수법 합동조사단이 이게 한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에 불법으로 은닉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고도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이렇게 반입하지 않고 또 빼돌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마 저는 일부 재벌층과 일부 슈퍼리층에 의해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치열하게 조사돼 긴 호흡을 가지고 반영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씩 환수해 나가야 되잖아.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돈 세탁 방지법 만들 때만 해도 뭐 그게 대중화되지 않아.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아예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국가기구화 돼가지고 영구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영 대표님 발제해 보면 이제 미국은 법무부 산하에 이런 그런 기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합동조사단으로 해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언젠가 이제 고정적인 그런 국가의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아주 진작시키는 좋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구적이고 확고한 기구로 발전해야 되고 국회가 그런 법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국민들께서 사실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은 결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 이 일당에 범죄 수익이 해외에 빼돌려졌을 거라는 정당화 합리적 의혹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 국민이 이런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범죄 수익으로 강탈해가지고 확인된 것들도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합동조사단 발족을 힘을 싣고 오늘 국회에서 토론을 하되 국민들께서는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해외로 빼돌린 재산도 다 찾아내야 되지만 국내에서 이미 권력을 동원해서 강탈한 재산 확인된 거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정수장학회 4대 강호 자원외교 관련해서 생긴 뇌물이나 떡고물이나 비자금이나 혹시라도 은닉 수익 이것도 못 찾아내면서 왜 그 복잡하고 힘들다는 그걸 스위스 막 이제 스위스는 다 들어보셨으니까 스위스의 비밀 계좌 숨겨놓은 돈 그건 어떻게 찾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과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해외 은닉 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재산 대책운동본부도 그렇고 민주당 특위도 그렇고 또 저희들의 문제식도 그렇고 사실 일부 권력층과 재벌층의 국내외 범죄 수익 또 국내의 은닉 불법 수익을 다 모조리 환수하자는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럼 저는 최근에 언론노조하고 뭐 저도 또 부산일보 노조랑도 다시 정수장학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100% 가지고 있고 문화일보 30% 아니 문화방송 30% 가지고 있는데 부산일보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빨리 정수장학회 어린이대공원 저는 국민들 품으로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인됐는데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노력했을 때 국민적 설득력이나 국민의 관심이 더 커지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범죄 수익, 해외 은닉 수익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분노도 크지만 그것들은 언제 돌아오나 이런 또 걱정도 있으신 건데 국내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 권력형 작물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을 때 그 사회적 효용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범국민적 어떤 연대감의 어떤 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해외 은닉 재산 못지않게 국내에 이미 확인되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좀 필요한 범국민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써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4대 강호 자원개발에서 막대한 혈세 탕진과
분명히 뭔가 어딘가 빼돌려졌을 걸 의혹이. 특히 이제 또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회의 은닉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대부분 회의에서 돈이 탕진됐는데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가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게 우리 뉴스타파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로 그 보도한 팀 MB 스트레이트 팀인데 그 해당 기자님의 분석과 추정입니다. 분명히 이건 빼돌렸는데 추적이 쉽지 않다. 다음에 우리 해합동조사단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아주 옛날 사건에서 밝혀내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당장 최근의 사건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장 높고 아닌 부분, 자원외교에서의 회의 은닉, 범죄식 빼돌림 같은 거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회의 은닉 재산, 국내에 그 권력형 범죄 재산 얼마나 환수됐고 얼마나 진상 밝혀졌는지 계속 매번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는 토론회도 하고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요건 끝까지 간다, 이런 저희들의 자세나 태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안민석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끝까지 같이 해주실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국세청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세청 문제가 납세자 정보보호가 필요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좀 과격한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성을 만들어서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만 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납세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 효과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조세 정보,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제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박근혜, 최순실은 강성했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졌는데, 지금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세무서, 법률 관계, 기타 등등의 관료들은 아직도 고위직일 거고, 이렇게 최순실, 박근혜의 실체가 조금 밝혀지는 걸 이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다. 아무도 환영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권한을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만 이걸 찾자고 하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이러고 싶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법제적으로 이걸 할 거냐는 문제까지도 포함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시민부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정보가 없다면 바텀업 방식으로 바닥부터 훑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자 정보, 기반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본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변호사님이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100개 이상 만들어 봤는데,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박근혜와 관련된 건 아니고, 스포트라이트 104회 방송을 혹시 보시면, 제가 한보 비자금 관련된 비리를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 한보만 그랬을 거냐, 그 당시에.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민보 기자님하고 좀 제보하고, 추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또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조금이라도 실제 이 돈을 찾는 거에 가까이 갈 방법들이 뭐냐는 거를 좀 연구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얘기인데요. 산토스 CMI, EPC 에쿼티스, 브라질 CSP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스위스로 갔다. 수천억 대다. 이거 다 아는데, 이거 솔직히, 아무도 관심, 언론에서 못 가지더라고요.
스위스 계좌에 박정희 돈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조선제 녹취록에 나왔던 거 부분 꼭 녹취록이 아니어도 제가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 비자금 아까 말씀하신 반트럭 분량이 뭐 한 번도 아니고 그 반트럭 분량의 박스들을 옮기는 거를 도와준 사람들도 저희 뭐 식구들이고 다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저 아름아름 비밀 얘기하듯이 듣고 하던 얘기들이어서 저한테는 실체인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실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저한테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돈 찾는 부분은 30년 전, 40년 전의 돈인데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 보상 체계와 보호 체계를 갖춘 이 내부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최소한 이름이든 뭐 이름의 뭐 성의 이니셜이든 모든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발굴해내야 된다. 그 정도 성의는 가지고 시작해야 이 돈 한 푼이라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은닉한 방법은요, 굉장히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숨긴 방법이 90년대에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90년대에는 엄청 진화했을 거예요. 근데 뭐 스위스나 홍콩을 통해서 거쳐서 나간 돈, 뭐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2천억은 네덜란드에서 홍콩 거쳐왔는데 기타 등등 그런 경로들을 놓고 보면 그 나라들도 제도가 바뀌고 금융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돈이 얼마나 나갈 수 있냐 없냐는 그 당시에 다른 분위기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특히 유로화 통합될 때에는 그건 사회가 엄청난 큰 변화기였기 때문에 최순실 일당이 그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좋은 기회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 기회가 실마리를 찾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법이 뭐 없으면 못하냐, 없으면 그래도 해야 되지만 특별법이 없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의 민관 뭐 필요한 이렇게 열정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이 회의 채널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도 마련돼야 되지 않냐. 뭐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을 좀 마련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금융 환경까지 세계 다른 나라들을 좀 보면 아마 좀 더 진일보하고 접근성이 있는 방법을 다음 토론회에서는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뭐 좀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 토론문에 있는 거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봐주시고 다음번에 좀 자세한 거를 좀 더 다른 논문들을 좀 찾고 있으니까 찾아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이유영 위원님하고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님하고 조영래 위원님하고 오늘 공통된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내부자가 나타나서 그 내부자가 고발을 해줘서 저희 환수위 TFT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경제적 용어도 나왔지만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에 따라서 내부자를 통한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입니다. 또한 의심 사례를 통한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에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부자의 제보가 지금 저희한테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신속하게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조영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가 병행돼야 되냐면 해외 은닉재산 특별법과 내부자 보호법이 같이 병행이 돼서 간다면은 좀 더 빠르게 해외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환수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오늘 조영래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보 제공자 불이익 배제, 그 다음에 신변 보호, 비밀 유지, 명예회복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꼭 포함이 돼서 내부 제보자법도 어느 정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낸 세금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해외로 은닉되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민주주의란 평등과 공정성입니다. 또한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그들에 의해서. 어느 제보자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이 컨테이너로 해외로 수출된다면 노승일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저희는 금융 추정만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 계좌 추정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해외로 5만 원짜리 다발로 컨테이너로 인해서 배로 운송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은행권의 CD를 이용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어느 분의 계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이가 꽤 드신 연세가 꽤 드신 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믿기지 못할 2조 3천억이라는 돈이 입금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환수위가 만들어지고 환수위 TFT가 만들어지고 또한 제 생각에는 검, 경, 국세청의 전문가들로 TFT가 구성이 되고 또한 이 TFT는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라인까지 일원화가 돼야지만이 빠르게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서 얻었냐면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오면서 최순실과 연관된 데이비드 윤영식이라고 표현하죠. 데이비드 윤의 적색 수배령이 인터폴에 내려졌다라고 저희는 언론에서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일 가서 봤던 거는 적색 수배령은 내려지지 않고 데이비드 윤은 자유롭게 또 다른 정유라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검찰,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독일의 외교부, 독일의 검찰, 독일의 검찰에서의 또한 수사지휘가 이러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오늘 공통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부 제보자들한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내부 제보자들의 보호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많이 성패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